로 다 이렇게 하이퍼
말, 어, 어, 말. 어, 말, 어, 말, 말. 어.
들리시나요? 아, 혹시- 네, 안녕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3시라서 그럼 제가 먼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조영근 교수님의 외부 일정으로 이제 모바일 로봇 매핑 수업의 초청 세미나 진행을 대신 맡게 된 조영근 교수님 연구실 석박공학과정 김호균입니다. 먼저 오늘 세미나를 맡아주실 연사님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준호 박사님께서는 이제 카이스트 건설 및 환경공학과에서 박사 과정을 마치신 후 현재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의 책임연구원으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사님께서는 학위 과정 동안 다양한 비전 센서, 카메라를 포함한 열화상 카메라, 이벤트 카메라 등을 활용한 공간 지능 연구를 수행하셨습니다. 네, 또한 라이다와 카메라 센서 간의 크로스 모달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셨고요. 이제 이러한 센서 융합 기반의 공간 지능 기술을 통해 로봇 시스템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신 이준호 박사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세미나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네, 네. 오늘 교수님 안 계신다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홍보에 좀 가까운 내용으로 좀 많이 추려봤고요. 이제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저는 지금 이제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랩에서 그 로봇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로봇 개발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이제 제가 이제 이 회사 들어올 때만 해도 혹은 박사과정 할 때만 해도 뭔가 이렇게 슬램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자율차 같은 거예요, 자율주행 같은 거예요 이렇게 소개했던 게 이제 거의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이렇게 매핑 수업도 조영근 교수님이 여시고 해서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네요. 일단 제목은 이렇게 전에 이제 8월 달에 그때 이제 제가 얼굴이 익숙한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예전에 몇 번 발표를 했던 내용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저희 회사 얘기를 좀 많이 해볼게요. 저희 로보틱스 랩은 그 현대자동차 소속이고 연구개발본부 소속에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하고 또 제가 뭐 어떤 거 해왔는지 그런 것도 좀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건설 및 환경공학과 로보틱스 프로그램으로 졸업을 했었고 묘현 교수님 연구실에서 졸업을 했고요. 저는 그 대학원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대학원생이라고 들어가지고 이제 어떤 프로젝트들 해봤었냐면 이건 이제 조영근 교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모바일 로봇 가지고 이제 요런 로봇 베이스 티하고 로봇 베이스라고 로봇 플랫폼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잠깐만요. 음, 모르겠네요. 포인터로 띄우려고 그랬는데 네. 이런 모바일 로봇을 실내 공간에서 복잡한 환경에서 돌아다니면서 라이다 반사체가 있는 환경에서도 어떻게 하면 로봇 잘 움직일 수 있을까? 기초적인 내비게이션 가지고 로봇이 오브스타클 어베이던스 하고 맵 만들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굴려봤던 거였고 이제 그걸 실외 로봇에서 돌려보거나 아니면 드론, 모바일 매핑 시스템 이런 것들 다 적용해보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2022년에 코엑스에서 배달 로봇 과제도 해봤었습니다. 이런 과제를 사실 처음에는 제 의지로 참여한 건 아니었는데요.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좀 더 하고 싶은 뭐 풀고 싶은 문제들도 생기고 어떤 문제 환경에서 해결해야 할 것들이 남아 있는가 그런 걸 과제를 하면서 많이 알았고 그 과제로 또 논문으로 연결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뭐 과제를 열심히 해보는 게 일단은 저희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가장 연관이 깊어지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영근 교수님 여기 계시죠? 또 로봇 같은 시스템도 많이 만들어 보고 이렇게 캘리브레이션 직접 하고 뭐 데이터 취득 같은 것도 다양한 환경에서 해보면서 좀 학회 참석하고 즐겁게 대학원 생활을 보냈었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실 대학원에서는 수업은 이제 아시다시피 거의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몇 가지 말고는 들을 게 없잖아요. 뭐 들을 게 없다기보다는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수업보다는 대외 활동을 했던 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어디 강연을 다닌다던가 세미나를 한다던가
아니면 뭐 학생들 가르친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와서는 조금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논문 연구하고 프로젝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이렇게 페이스를 잘 찾는 게 여러분들 졸업하시는 데까지 예, 조영민 교수님 안 계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좀 편한 얘기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회사 좀 소개를 드리면, 최근에 이제 저희 보도자료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현대자동차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기업 문화나 이제 개발 문화 이런 것들은 이제 현직자가 아니면 잘 모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좀 최근에 이런 캐치프라이즈를 밀더라고요. 이게 일에 진심이냐고 뭐 그 캐치프라이즈를 밀던데 이 책은 사실 뭐 진짜 차를 만들고 싶으시면 이제 이걸 읽어보셔도 되는데 사실 차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저희는 로보틱스 랩에서는 차 말고 모든 것들을 차 말고 땅바닥에 붙어 있는 모든 로봇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궁금하시면 읽어봐도 되지만 로보틱스 랩에서 일하는 데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하드웨어 회사라서 그래요. 이렇게 현대차 자체가 차를 만드는데 그 자동차 산업 특성상 차를 만드는데 부품수가 엄청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도 많고 서로 업무도 나눠서 해야 되고 부품이 많고 개발해야 되는 항목도 너무 많고 하다 보니까 좀 조직 구조가 하드웨어에 맞춰져 있고 제조업에 맞춰져 있어서 우리가 보통 로봇 하면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조직으로서는 거의 출발점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뭐 회사 소개를 계속 이어나가면 차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수가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잘 몰랐는데 대략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신가요? 속으로 한 3초 생각해 보시고 그렇죠? 그 내연차는 한 3만 개 되고 전기차는 2만 개 미만이라고 합니다. 이게 되게 많죠. 이게 어떻게 부품이 3만 개나 되나? 그걸 어떻게 다 조립을 하나? 생각을 하면 막막해지잖아요. 랩도 뭐 해봐야 뭐 만 피스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몇천 피스 돼도 이게 복잡한데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나눠서 어떻게 잘 서로가 역할을 나눠서 만들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조립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이 회사의 제조업에서 많이 다루는 것들입니다. 저희 회사 말고도 거의 모든 제조업들이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협력사가 이 부품이 이렇게 많으니까 각각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뭐 한 세 개씩 만든다고 치면 그래도 1만 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이제 현대자동차 이 제조업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가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열사들과 잘 소통하고 그런 인재를 뽑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근데 로보틱스 랩은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심 조직이고 이런 느낌하고 현대차하고는 모조직하고는 어느 정도 약간은 달라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이제 이때까지는 하드웨어를 해왔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SDV라는 소프트웨어 중심 차 그런 것들을 요즘 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차 안에서 필요한 자율주행, AI, 지도 기술, 뭐 전기차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인프라까지 다 해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 미래 먹거리들에 조금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그 중에 저희 그룹 그러니까 로보틱스 랩도 그 중에 일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내재와 SDV 실증 고도화 이 단계 중에서 지금 아직은 소프트웨어 내재하는 거에 많이 힘을 쏟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로보틱스 랩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프로바이더 이런 얘기를 저희가 많이 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지금은 이제 이동 로봇이라고 치면은 저희가 지금 슬램하는 사람도 관심 있는 게 이동 로봇이니까 이동 로봇의 로봇이라고 치면은 그 이동 로봇을 자동차 만드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을 이동하는 것이 자동차고 다른 물건이나 물자 혹은 뭐 물류를 이송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다 이동 로봇이라고 치면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모빌리티를 제공하는 것이 자동차 회사가 가지는 로봇으로서의 확장의 의미겠죠. 좀 회사가 그런 느낌으로 이제 로보틱스 랩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서 모든 물건에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것들을 만약 오신다면 그런 것들을 연구 개발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팀도 일단 그런 걸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갑자기 회사 홍보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남양연구소, 의왕연구소 이렇게 뭐 다른 본부들 나눠져 있는데 연구개발본부 저희가 속해 있는 연구개발본부가 제일 연구 조직 중에 제일 커요. 남양연구소가 저기 이제 화성시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촬영 기술하고 저희는 로보틱스 수소 배터리 하는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이 어디 있는지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균관대 수원 캠퍼스 옆에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자율주행 본부들도 있는데 여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회사가 좀 제조업 베이스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조금 더 그 제조업의 원래 일에 가깝고 저희는 조금 더 소프트웨어에서 일하는 방식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저희도 소프트웨어 개발하시는 분들이 뭐 인원이 지금 이제 총 연구 개발 인원은 100명이 넘고 거의 200명 가까이 되는데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전공하시고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부터 처음 이제 대규모 개발을 경험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사실 걸음마 단계예요. 그래서 오셔서 자유도 이게 해볼 수 있는 거, 제시할 수 있는 거 자유도는 높은 대신 약간 체계는 부족할 수 있는데 그게 오히려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어쨌든 내가 원하는 개발, 대학원 때 오히려 그래서 비슷하게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뭐, 이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마무리하는 자료인데 이게 복리후생 이런 거는 저보다 회사 밖에 계신 분들이 더 잘 알더라고요. 이런 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석사 졸업하고 오시면은 보통 이제 2년, 3년 차 정도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요 사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막 10% 이상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요거 인터넷에 다 있는 자료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 아니에요. 인터넷 여기서 뭐 크게 달라지진 않아요. 그 이 숫자 정확히 맞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박사 졸업을 하고 오시면은 이제 과장 1년 차로 들어오시고 그래서 뭐 학위하는 거에 가치가 매번 떨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뭐 아직은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뭐 잘 선택하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워라벨 얘기는 이건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보통 킹짝 안무직이라고 하면은 일반직이고요. 연구직은 좀 덜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편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오히려 조금 일할 게 있는 게 좋아요. 일할 게 있는 게 여러분들이 어쨌든 챌린징한 마음을 가지고 대학원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 싶어서 대학원에 온 거니까 그걸 어느 정도 계속 할 수 있다. 그런 자유가 보장된다. 그 오히려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자유가 보장된다.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임원 되고 싶으신 분들은 신생조직에 오시는 게 좋긴 한데 사실 이거가 저희가 300명인데 임원이 1명이거든요. 저희가 이 연봉은 없는 연봉이에요. 그리고 지금 회사에 돈이 많기 때문에 오시면은 약간은 몇 년 동안은 너그러울 거라 생각해요. 뭐 새로 센서를 사달라던가 뭐 내가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고 싶은데 돈을 달라던가 뭐 재료비를 달라던가 그래서 지금이 가장 오시기 좋은 시기다. 뭐 그런 홍보를 조금 드립니다. 그 유튜브에 요즘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뭐 10m 행군 이런 거는 조회수가 좀 500만이나 나왔던데 저는 안 봤거든요. 이게 빨간 줄 없죠. 뭐 내용은 되게 감동적이라고 합니다. 이게 엑소스켈레톤 저희가 연구도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부상장병들, 국군 부상장병들이 다시 걸을 수 있게 재활 목적으로 저걸 이제 만들었었는데 이게 되게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 개발도 되게 기술적으로 기술만 파는 것보다 의미 있지 않나 하는 걸 요즘 느끼고 있고 여기 요즘 또 주목을 많이 받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새로운 로봇이 나왔죠. 그 아틀라스 뒤를 잇는 올 뉴 아틀라스. 이 네이밍이 약간 현대자동차 영향을 받은 것 같은데 맨날 여기서 그 차 새로 이름 붙일 때 막 올 뉴 투싼 이런 거 붙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뭐 여튼 요 로봇이 새로 나왔는데 저희도 쓰고 싶어요. 저희도 쓰고 싶은데 이 협업은 약간 없어서 누군가가 여기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가서 저희하고 협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요런 자료들도 그 모베드하고 플러드라고 저희가 양산한 저희 팀에서 양산하는 로봇들도 있는데 그것들도 이제 유튜브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고 지금 제가 소개 드리는 거는 뭐 소개 드리는 것보다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거는. 그래서 저희 랩의 슬로건은 이렇게 이제 회사 소개에서 저희 조직 소개로 넘어오면은 저희 랩의 슬로건은 이렇게 휴머니티를 위한 진보라고 많은 그 물건들이나
아니면 뭐 험지에서 아니면 뭐 식당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다 이동성을 부여해서 사람이 사는 생활 반경 내에서 로봇을 움직이자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생활 반경 안에서라는 키워드가 되게 중요한데요. 물류 로봇이나 지게차 로봇, 건설 로봇, 뭐 중장비 같은 뭐 그런 로봇들에도 사실 자율주행 기능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돈이 많이 되기도 해요. 그 중장비 같은 거 뭐 불러보신 분이 없겠지만 그런 거 이제 포크레인 하나 불러서 4시간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수십만 원이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위험한 직업이고 장비 자체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뭐 먼저 이렇게 수익화를 하는 게 더 뭐 회사로서는 좋은 전략일 수도 있고 그쪽에 스타트업도 많은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물품들이 많은 회사라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팔고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회사 의견은 아니고. 그래서 오셔서 만약 오시게 된다면 이제 저희 팀에선 저런 걸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다양한 다른 로봇들도 있어요. 의왕은 여기 요런 데 있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지방에서 하기로 하고 올라와가지고 의왕이 되게 시골인 것 같지 않았는데 이게 뭐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건물은 멋집니다. 여기 올라오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뷰가 되게 좋거든요. 산도 막 보이고 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거는 다리 딜리버리라고 이제 실내 배송 로봇이에요. 실내 배송 로봇이라고 하면 이제 건물 안에서 이제 물건이나 음식을 받는 데서 출발을 해서 거기서 물건을 받고 사용자가 있는 곳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배달하는 것까지 임무를 다 완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안면인식 시스템이나 아니면 뭐 엘리베이터 부르고 하는 관제 시스템 그런 것들을 함께 개발을 해서 뭐 이게 엘리베이터 회사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아니면 뭐 여기 카페하고도 당연히 연동이 돼야겠죠. 그리고 이거 관제하는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하고도 연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혼자 탄다거나 혼자 게이트 그러니까 오피스 건물이니까 게이트에 보통 이제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는데 로봇도 그걸 열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오버헤드 기능들을 좀 많이 구현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학교에서는 하기 어렵잖아요. 학교에서는 로봇을 만들어서 그 로봇이 예를 들어서 뭐 일직군중 환경에서 로봇이 사람을 따라가고 이동 가능 영역을 판별한다. 요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걸 이렇게 큰 시스템으로 엮여가지고 실제로 소비자한테 돈 받고 파는 거는 사실 학교에서 하긴 어렵잖아요. 그 과정에서 되게 많은 그 퀄리티 컨트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기술을 실제로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이 궁금하다. 그러면은 저희 회사가 제일 좋은 선택지인 것 같아요. 지금 뭐 그래서 양산을 하고 있는 이제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우신 저희 헤드 보스가 여기 계시고요. 이제 다리와 다리 딜리버리 이런 로봇들을 여기 성수인데요. 성수역 앞에 있는 그 팩토리얼 건물이라고 지하 1층에 커피를 배달해 주는데 거기서 로봇이 돌아다니는 것을 만약 뭐 보실 수는 있습니다. 그냥 보시는 것만 되고 그 오피스 안으로만 배달이 돼가지고 배달은 안 되고요. 근데 거기 커피 맛있어요. 나중에 가서 드셔보세요. 그리고 좀 기술적인 설명을 좀 농담 그만하고 기술적인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있는 실환경에서 모바일 로봇을 운용을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가야 하는 목표 지점이 있고 나의 위치가 있어서 이 사이를 이동해 가는 기술이 필요하죠. 이 상황에서 이제 이러한 미션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잘 수행할까가 이제 저희가 필요한 기술들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뭐 그 가이드라인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패스 플래닝을 어떻게 잘 피해서 갈까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되고 그래서 이걸 이제 여러 가지 로봇들이 돌아다닐 텐데 이러한 로봇들의 패스를 우리가 서비스하고자 하는 환경에서 잘 만들어내는 것이 그 핵심 목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잘이라는 거에 너무 많은 것이 함축돼 있죠. 대부분의 로봇들은 2차원 로봇 청소기, 사실상 2차원 로봇 청소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실내에서 드론을 날리면서 뭐 배달을 하진 않잖아요. 모든 로봇들이 다 바퀴가 달려서 대부분 바퀴 혹은 다리가 달려서 땅에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이게 계단을 올라가거나 할 일도 거의 없어요. 사람이 사는 공간에서
사실 장애물이 그렇게 없고 층간 이동을 하는 경우는 엘리베이터나 계단이라는 그 정해진 형태를 타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혹은 뭐 경사로가 될 수도 있죠. 그 정해진 형태를 제외를 하면은 생각보다 2D에서 이동만으로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말고 저희도 저희 로봇 저 서빙 로봇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이제 실내에서 돌아다니고자 하는 로봇들은 2차원에서 움직이고 있고 코디네이트 자체도 X, Y 그리고 Z 없이 헤딩 이렇게 세 개 3D UF로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푸드 로봇이나 베어 로보틱스 이런 데서 서빙 로봇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마커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예전에 한 1, 2년 전만 해도 천장에 마커가 붙어 있는 곳이 많았어요. 이 천장에 미리 좌표계를 만들어 놓고 로봇이 움직이면서 2D 이미지로 맵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여기 그냥 템플릿 매칭만 하면 자기 위치를 알 수 있거든요. 이거 아니면 QR코드를 쓴다던가. 그래서 2D에서 랜드마크를 보고 천장의 거리까지 정해져 있으니까 카메라 인트리인지가 알고 있으면 여기까지 이 랜드마크 크기도 알고 있으면 그냥 여기 XY 좌표가 나오죠. 카메라에서 좌표 그냥 프로젝션 하면 되니까 카메라에서 그 어차피 인트린식 칼리브레이션 다 돼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예전에는 움직여서 마커를 통해서 위치를 보정한다 이렇게 지금도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요즘 움직이는 로봇들은 뭐 비전 센서를 사용해 가지고 장애물을 좀 파악하고 2D 지도를 만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베어로보틱스 얘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뭐 비주얼 슬램을 많이 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2차원에서 비전 센서를 써가지고 3차원으로 조금 넘어올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단계 산업의 기술은 그런 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3D로 가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는 공간은 3D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D 로봇으로는 매니플레이터 조작이 힘들어요. 이 로봇에 만약 매니플레이터가 붙어 있다 그러면 책상 위에 커피를 놔주고 싶다. 그 로봇 손이 있어서 내 커피를 집어서 책상 위에 올려놔주고 싶다. 그건 2D 맵으로 안 되거든요. 책상 다리 밑부분은 대부분 비어 있고 뭐 그 부분을 뭐 피해서 가는 건 가능하겠지만 정확히 책상 위에 올라가려면 나의 3D 위치를 알아야 되고 내가 무슨 턱 위에 올라가 있는지 아니면 뭐 저 책상이 몇 센치인지 이런 거 다 알아야 돼서 3차원 측이 및 인식이 필요합니다. 또 이렇게 특수한 폼팩터의 로봇으로 오면은 요즘에 휴머노이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오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3차원 공간에서 이동하고 구동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3차원 구동과 측이가 필요하게 되고요. 뭐 수술 로봇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좀 더 고차원적인 태스크, 그러니까 단순히 물건 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걸 넘어서 이동해서 뭐 물건을 직접 건네준다던가 아니면 어떤 조작을 한다던가 매니플레이터 가지고 조작을 한다던가 그런 경우에 3차원 측이 구동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글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도 그러니까 그 이렇게 매니플레이터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단이나 경사로 이런 것들은 다 2.5D 데이터로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약간 발전이 더딘 건 있습니다. 3D로 해야 될 필요성이 없어서 2D로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연산량이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는 최근에 PCT 플래너라고 나왔던 패스 플래닝 논문인데 이렇게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서페이스를 뽑아가지고 이동 가능 영역을 판별해 놓으면은 사실 지금은 이제 대부분의 로봇 시스템에서 층간 이동을 해야 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그 다음 층 지도로 2D 지도로 바꾸고 그런 식으로 운용을 하는데 그게 이제 필요 없고 이런 식으로 3D 복합 공간에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포인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쓰면 이동시킬 수 있다. 이런 논문이었는데 사실 이런 식으로 2D, D.5D, 2D 플러스 엘리베이션에서 다 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주행이 일로 넘어올 것 같진 않고 매니플레이터에서만 근시일 내에는 3D를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게 되면 이제 그 실내에 로봇들이 실외로 나갈 수 있게 되고요. 이제 엘리베이션 매핑 요런 거는 이제 이동 가능 영역 뽑기 위해서 이렇게 평면 지역들과 경사로 급한 지역 구분하는 이런 알고리즘인데 저희도 이런 알고리즘하고 뭐 주변 위치 뭐 오브젝트 디텍션 그런 플러스 2.5D 내비게이션 요 기술만으로 로봇을 거의 모든 곳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실외로 나가고 스케일이 커진다면은 아직 풀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요 정도로 해결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연구를 하던 와중에 뭐 필요하시면 2.5D만으로 빠르게 해서
뭐 다른 성능 평가를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슬라이드 왜 비었지? 아,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알고리즘을 잘 짜놨는데 실제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이런 경우잖아요. 딱 로봇이 나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꽉 차 있어. 그리고 이제 행사장 같은 데 로봇을 들고 나가 보시면 애들이 막 달려들어요. 애들만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어른도 달려들어요. 로봇이 무섭지도 않은가 이렇게 저거에 깔리면 되게 아플 텐데 로봇 80kg 로봇 앞으로 막 뛰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측위가 틀어지겠죠. 측위도 틀어지고 오브젝트 팔로잉 만약 내가 로봇이 사람을 따라가고 있었다면은 그 따라가는 팔로잉도 당연히 깨질 거고 이러한 엣지 케이스들에 적용을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원에서 졸업하고 실무로 넘어올 때 많이 접하시게 될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좀 말씀드린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로봇이 움직이기 위해서 일단 하드웨어가 필요하고 하드웨어에 센서 레이어가 있고 뭐 구동부 레이어가 있겠죠. 그리고 뭐 이런 캐빈이나 HRI,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위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 로봇을 구동하기 위한 맵과 데이터베이스가 있겠죠. 이 데이터베이스는 이미지일 수도 있고 평면도일 수도 있고 뭐 스트리트 뷰일 수도 있고 오픈 스트리트 맵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로봇 위에서 돌아가는 소프트웨어 두 가지 이렇게 플래닝과 퍼셉션 저희는 플래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D로 하고 있고 퍼셉션은 3D 라이다를 쓰고 있어서 3D로 하고 있어요. 로컬 플래닝, 모션 플래닝, 글로벌 플래닝 이런 것 어보이던스, 루트 제너레이션, 어비게이션, 에피션시 이런 거는 사실 뭐 다 아시겠죠? 워낙 여러분들이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다 아시겠죠? 조영근 교수님이 다 가르쳐 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퍼셉션도 로컬라이제이션, 스테이트 애시밀리테이션 이런 기능들을 다 구현을 해야 되는데 앞에 이 경우가 되면 다 깨집니다. 저게 여기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깨질 수 있어요. 차례대로 보면은 센서는 나갈 수 있고요. 아예 안 들어올 수 있고요. 라이다는 주로 타임싱크 이슈가 발생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기본적으로 모든 슬램 알고리즘에서 디스큐잉을 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타임스탬프 가지고 이제 IMU하고 뭐 모션 모델 이런 걸 비교를 해가지고 디스큐잉을 해서 슬램을 하던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던가 하는데 타임싱크가 깨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그건 해결을 해야 되고 컴퓨테이션 파워 카메라의 경우에 뎁스가 없는 경우 뭐 5m 이상을 보고 싶은데 RGB를 써야 돼. 그러면 컴퓨테이션을 추가적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데이터셋을 쓸 때는 내 데스크탑에서 그냥 쿠다 3090 데스크탑에서 그냥 쿠다 돌리면 되죠. 모노뎁스 돌리면 되죠. 근데 로봇에서 돌아가야 된다. 그러면은 바로 컴퓨테이션 문제가 생깁니다. 올인 같은 300만 원짜리 이제 올인 엔비디아 제슨 올인 이런 300만 원짜리 제어기 이런 걸 쓰면은 한 어느 정도 되기는 해요. 근데 그런 것들도 한 60와트 이렇게 파워를 먹거든요. 그 60와트가 그 60와트가 크리티컬한 로봇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봇들에는 컴퓨테이션 파워가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커넥션 로스트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요. 문이 갑자기 안 열린다거나 혹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컴퓨테이션 파워를 뭐 중앙 서버에서 처리하면 되지. 카메라를 서버에서 5G 통신으로 받아가지고 처리하면 되지. 이런 접근법도 많은데 그 네이버 랩스가 그렇게 하고 있죠. 요게 커넥션 로스트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드웨어 컨트롤 로스는 당연히 일어나는 문제고 모터가 잠긴다거나 안 움직인다거나 로컬 플래닝을 하려고 했는데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은 못 가죠. 그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도 되게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더라고요. 예, 저희 로봇은 멈춰서 발화를 하긴 해요. 예, 지나가야 되니까 비켜주세요. 이렇게 일단 멈춰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옵티멀한 수는 아닌 것 같아서 좀 더 좋은 경우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어보이던스, 뭐, 사람을 피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갑자기 뛰어들면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걸 하기 위해서 저희는 모든 알고리즘들이 그 100ms 이하로 돌아요. 그러니까 런타임에서 다음 라이다 스캔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프로세싱을 마치고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또 루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 타겟이 점유돼 있으면 사람이나 이제 원래 지도에서는 없었는데 이동하는 물체 뭐 누가 거기다 박스를 갖다 놨다. 그럼 거기 못 가죠. 그런 경우에 폴리시 설정하는 거. 그리고 모션 플래닝을 할 때 모든 방향을 볼 수 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장애물을 알고 있으니까 어디로 피해야 할지 알죠.
근데 사람이 한눈을 뜨고 있으면은 오른쪽 못 보는 것처럼 이런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많이 쓰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FOV가 리밋 되니까 주변엔 좌우는 못 봅니다. 그리고 가격 때문에 다 못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알고리즘을 어떻게 강건하게 유지할 것인가. 또 맵이 언설튼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자동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수동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뭐 직접 사람이 에포트를 들여가면서 취득할 수도 있는데 그 맵이 실제 상황하고 다른 경우에 어떻게 플래닝을 할 것인가. 그리고 도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경로가 없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그리고 제한된 연산 성능 100ms 이내에 끝내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데 어떤 성능과 트레이드오프를 해서 패스 플래닝을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너무 많죠. 이런 것들을 다 하기 위해서 저희가 100명 넘게 있습니다.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도 센서 오클루전 요건 다 아실 거고 오브젝트가 너무 많아서 트래킹을 할 수 없다거나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 이 스테이트 에스티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특정 센서 오도메트리가 틀어진다거나 라이다 고스트 블루밍이라고 하죠. 그 도로 표지판이나 아니면 반사도가 매우 높은 그 공사판 안전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제기반사 재질이라고 그러는데 제기반사 재질에서 그 반사도가 너무 높아서 라이다 블루밍 고스트 현상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필터링 하지 못하면은 내 맵도 틀어지고 퍼셉션도 틀어지겠죠. 사람이 아닌 것처럼 나오겠죠. 그리고 다이나믹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려고 하는데 뭐 사람이 너무 많다거나 아니면 오차가 너무 많다거나 혹은 맵을 만들 때 드라이버블 리전을 판단을 해놔야 내가 나중에 플래닝에서 어디로 갈지 이게 글로벌 플래닝을 할 때 어디로 갈지 아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다 해놓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로봇마다 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로봇들은 얘는 사실 단차를 2cm 정도밖에 못 지나가요. 2cm 정도 단차밖에 못 지나가고 경사도 5도인가 10도 정도밖에 못 가는데 그거보다 많은 경사를 이동해야 할 수 있는 로봇들은 얘는 못 가는데 갈 수 있는 여행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크리테리아는 로봇에서 설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맵을 어떻게 리프레젠테이션 할 것인가, 맵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맵에 어떤 매트릭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 로봇을 주행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이 맵을 주행하는 데 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토픽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맵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사실 여러분들 부담 가지라고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거 다 연구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대학원에 계시니까요. 각각의 토픽들 잡고 계신 것들이 있을 텐데 현업에서는 이러한 리미테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리미테이션들을 이제 대학원에서 미리 풀어보시고 미리 뭐 지금 이제 이미 경험한 것들도 많으실 텐데 이거에 대한 나만의 솔루션을 제시를 하시면은 이제 여기 와서도 충분히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넣었어요. 저희가 이 많은 문제들을 지금 이제 사실 한 20명 정도 인원이 하고 있어요. 25명, 26명 정도 되는데 그 여러분들 선배 그 강기란 연구원님이라고 석사 졸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도 이제 저희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주행에서. 이 주행 문제만 적어 놓은 거고요. 주행에서 이런 토픽들을 다루고 있고 그 강기란 석사분한테 많이 여쭤보세요. 밥도 사달라고 하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팀은 이렇게 설계, 제어, 주행 이렇게 나눠서 이런 미션들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과 가장 다른 점은 이제 연구하는 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대학원과 가장 다른 점은 이렇게 최적화하고 오버헤드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제에서 끝나잖아요. 과제에서 성과 목표 정성 목표, 정량 목표를 달성하면 끝나잖아요. 뭐 공인인증기관에 불러가지고 뭐 RMS를 잰다던가 맵 퀄리티를 잰다던가 성공 여부를 판단한다던가 그러면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서비스로 나가니까 그 시스템을 최적화한다거나 로봇에 올린다거나 그럼 로봇을 100대 만들 건데 100대 내가 다 세팅할 수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배포할 거냐 그거 서버는 어디서 처리할 거냐 그런 오버헤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코드를 여러 명이 짜니까 지금은 대학원 때는 보통 자기 코드 자기만 만지죠. 근데 이제 소프트웨어 회사로 오면은 보통은 여러 명이 같이 해요. 저희는 지금 이제 모듈이 워낙 많아가지고 아직 혼자 하고 있긴 한데 대부분 혼자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런 소프트웨어적 역량이 추가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다른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는 조금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저희는 아직은 그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전담 인원이 있고
이분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앞으로 계속 늘려갈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좀 더 많은 걸 해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이건 저희 로보틱스 랩 전체 조직입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걸 보여드리면 안 돼요. 보여드리면 안 되는데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올 때쯤이면 이 조직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될 거라서예요. 대기업은 한 2, 3년마다 이 조직이 바뀌어요. 그래서 요게 막 이런 기술 스택들이 있고 서로 막 연결돼 있고, 여기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밑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버헤드 조직이고, 운영 관제, 서비스와 예산 뭐 이런 것들은 회사에서 필요한 거고, UI UX가 있어요. 특이하게 잘 팔아야 되거든요, 로봇을. 좀 저희 이제 대학원에서는 사실 로봇 베이스 하나 사와가지고 그 위에다가 그냥 붙이잖아요. 그냥 센서 사와가지고 붙이고 NUC 사와서 USB 꽂고 하는데, 그거 좀 예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분들이 되게 예쁘게 해주세요, 디자이너들이. 그래서 뭐 로봇, 관절 로봇, 서비스 로봇, 비전, 요렇게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원을 하시게 되면 요렇게 보일 텐데, 관절에서 뭐 아까 보여드렸던 근력 보조 로봇 이런 거 하고 있고, 서비스에서 그립 하고 있고, 비전에서도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로봇을 직접 주행해 볼 수 있는 건 저희 팀이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뭐 좀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냥 없는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런 이제 기술 스택들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고, 아마 다음으로 나가야 될 거는 좀 휴먼 로봇 인터랙션을, 지금은 이제 그 사이버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 시스템에서 로봇을 어디로 보내고, 그 로봇에 붙어 있는 카메라를 보고 사람이 로봇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제대로 되고 있는지 보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매니플레이터가 붙기 시작하면은 사람하고 피지컬 인터랙션이 늘어나겠죠. 뭐 사람하고 공동 작업을 한다던가, 하드웨어를 공동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뭐 작업을 한다던가, 그런 사례들이 많아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잘 돼야 서비스 로봇으로서 좀 의미를 가질 텐데, 그런 것들을 앞으로 좀 해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이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맵핑 입장에서는 시멘틱 맵과 좀 로봇과 사람이 공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 understandable environment를 만드는 게, 디지털 인바이러먼트를 만드는 게 어떠한 미션이 되겠죠. 뭐 시멘틱 정보, 페놉틱 세그멘테이션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맵에 어떻게 잘 집어넣어야 로봇이 잘 주행을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코너에서 사람은 속도 줄이는데 로봇은 지금 줄이는 로직이 없거든요. 자동으로 줄이는 로직이 없어요. 저희가 직접 코너에서 줄이도록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처음 가보는 데서 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처음 가보는 데서 잘 안 보이면 속도를 줄일 수 있어야 되고, 뭐 문 앞에서 문이 열릴 것 같은 문이면 멈춰야 되고, 좀 천천히 가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그런 로직들이 많이 필요한데, 시멘틱한 정보들과 엮어서 그런 로봇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아직 없기 때문에 아마 넥스트 스텝은 그런 게 될 것 같고, 그렇게 가면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만약 요런 로봇을 만들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더 잘할 수 있는 폼팩터가 있는데, 더 굳이 더 높은 복잡도를 넣어서 더 효율이 떨어지는 뭔가를 만들지만 않으면 충분히 이제 엔지니어로서는 이제 성공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것만 지향을 하면서 어떻게 휴먼 로봇 인터랙션, 이 로봇이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과 소통하고 사람과 같이 뭐 부가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런 걸 고민을 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준비된 좋은 연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로봇들도 뭐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재활 로봇이나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좀 비싸죠. 1억 3천, 상업용 로봇이 1억 3천이면 살 수 있는 분들이 좀 한정돼 있을 텐데, 막 가격은 당연히 내려오겠죠. 일단 그렇고, 최근에 제가 재밌게 봤던 거는 요 유니트리 B2 휠 로봇이거든요. 요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어가지고, 보시면은 험지에서 로봇이 되게 잘 다니죠. 이 위에 페이로드도 지금 한 40kg 되는 것 같은데, 이걸 막 이렇게 주행을 하는 걸 보고 막 이렇게 막 안 넘어지고 잘 다니더라고요. 이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았는데, 이런 거 하나 사서 연구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가족 로봇을 따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안 사는데, 하나 사서 써보시는 것도 재밌지 않을까. 조용 교수님도 막 이거 관심 있으신 걸로 알고 있어서
4종 로봇에. 나중에 한번 사달라고 하면 사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네, 저희 회사 소개는 여기까지고 좀 제 연구 소개도 조금 하면 요거는 이제 전에 보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로봇이 공간적 인식을 되게 로버스트하게 해야 시멘틱한 정보도 얻어야 사람하고 휴먼 로봇하고 같이 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로봇 퍼셉션을 어떻게 하면 로버스트하게 만들까 하는 게 저의 연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로버스트하게 만들려면 그러면 무엇이 로버스티니스를 해치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 메인 리미테이션을 먼저 이렇게 정의를 하고 리얼 월드와 그러니까 실제 실환경과 센서 측정 두 가지 모두에 있는 그 uncertainty가 이런 adaptive, interactive, controllable, perceptive 해야 되는 로봇의 그 기능 요소를 저해시킨다라고 먼저 정의를 하고 그 문제를 이제 풀어나가는 게 저의 학위 동안의 컨트리뷰션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설명 자료로 주로 많이 넣는 건데 인더스트리얼 로봇과 서비스 로봇이 있고 거기서 필요한 기술 스택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퍼셉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슬램을 하는 사람들이다. 저도 보통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이제 이런 언설턴티들은 하드웨어 리미테이션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라이다의 타임 스탬프가 꺼진다거나 PTP 뭐 타임 컨트롤이 안 된다던가 그런 메저먼트 노이즈와 그 RGB의 세츄레이션 문제 그런 뭐 GNSS 멀티패스 문제 실내에서 GPS 안 되죠. 도심 환경에서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뭐 다이나믹 오브젝트 그리고 리얼월드에 있는 다이나믹 오브젝트나 어피어런스 체인지 이런 것들이 RGB 센서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 카메라에 특히 영향을 많이 주고 뭐 라이다나 GNSS 뭐 다른 복합적인 센서들에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셋들을 만들어서 벤치마킹 하려는 연구들이 많았고요. 이제 그런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위치를 추정해보자. 위치를 추정하고 환경을 인식해보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불고 있는 슬램이죠. 동시에 환경을 추정을 하고 내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닭과 달걀 문제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에서 많이 설명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복잡한 로봇 시스템을 환경과 잘 연동을 해서 관제를 하고 맵을 만들 수 있어야 로봇을 구동할 수 있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과 맵 파트 양쪽에서 기술을 연구를 해야 여러분들이 로봇을 잘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로봇 인텔리전스와 디지털 트윈 이렇게 두 가지 토픽에 대해서 서브 연구 주제들을 잡아서 연구를 해왔고 데이터셋 매니지먼트, 멀티모달 센서 퓨전, 로스 퍼셉션 이렇게 나눠서 뭐 워크숍도 있고 뭐 저널도 있고 학회도 있죠. 다양하게 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양하게 하고 계시고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 연구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거는 이제 조영건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데이터셋 논문인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비전 센서들 써가지고 라이다하고 같이 붙여서 여러 시퀀스에서 실내와 실외에서 데이터 따고 그것들 이제 평가를 했던 논문인데 사실 지금 보면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여기 타임스탬프 딸 때 싱크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싱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로컬 타임스탬프 쓰고 나중에 그 매뉴얼하게 그 오티마이제이션으로 맞췄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예전에 몰랐기 때문에 하드웨어 구성하는데 몰랐기 때문에 좀 중구난방 어떻게 보면 중구난방이죠. 일저자만 할 수 있는 말인데 중구난방으로 만들었고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 벤치마킹을 하시거나 데이터셋을 만들 때도 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여기서 가장 큰 방점은 그런 거였습니다. 데이터셋을 처음에는 사실 왜 만드는지 몰랐어요. 처음에는 내가 실험을 하니까 내가 이 환경에서 서멀 센서, 예를 들어 서멀 센서, 이벤트 센서를 써보고 싶은데 이런 센서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한번 평가를 해보자. 그래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들어 보자. 이거에서 원래 출발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퀀스를 따다 보니까 많아져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럼 뭔가 어디 써먹을 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출발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정의할 것인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적인 컨트리뷰션이 있으려면 데이터셋이 이게 많이 만들었고 잘 캘리브레이션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 제 논문에 아마 설명이 돼 있을 텐데 아마 비전 센서와 서멀 센서 이런 얼터네이티브 비전 센서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잘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낮밤 변화라던가 광속감 변화라던가 이런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들에서 얘들이 얼마나 잘 되는가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확인시켜 준다. 이런 게 이 데이터셋 벤치마크의 역할이 아카데미컬 컨트리뷰션이었어요. 오히려 리뷰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을 쓸 때 사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게 당연한데 이제 아카데미컬 컨트리뷰션을 생각을 하면 이제 그런 가능성들을 어떻게 확인을 시켜줄 것인가 이 어, 네, 그런 점들이 오히려 더 중요했고 리뷰에서도 더 크리티컬하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과정에서 이제 스스로 좀 많이 배웠고요. 여기는 이제 스페이셜 캘리브레이션 그러니까 익스트레인지 캘리브레이션만 나와 있는데 이거 말고 템포럴 캘리브레이션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는 사실 거의 그 이 논문 처음 준비하던 때는 이제 레고롬 이런 거 나오던 시기였어요. 막 슬램 알고리즘이 대단한 게 없었어요. 레고롬도 대단하긴 하죠. 그 여튼 그 대단한 것들이 지금 소타 알고리즘들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부족한 게 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다 LIO라는 거 LIO보다 그거는 그냥 라이다 슬램이거든요. 그래서 템포럴 캘리브레이션에 대한 중요도를 몰라서 좀 이렇게 제대로 아는 것도 있는데 요즘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템포럴 캘리브레이션도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라이다 캘리브레이션 말고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그 템포럴 캘리브레이션을 하려면 보통 이제 카메라 로직들에서 다 지원을 해요. D435 같은 것들도 그 API 자체에서 그 D435 그 USB 꽂는 거 말고 뒤에 그 조그만 데 까보면은 그 시리얼 포트들이 있거든요. 그로 템포럴 캘리브레이션 신호를 받는데 그게 좀 직접 이제 랩에서 전자공학에 입문한 지 몇 년 안 된 학생이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카메라 캘리브레이션은 조금 어려워서 되는 템포럴 캘리브레이션 되는 카메라를 사시는 게 낫고요. 여튼 뭐 센트퓨전에서 그런지 트루스 만들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다 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롱텀 모니터링도 잠깐 관심을 가졌었고 이건 이제 입만 찍어 보는 거예요. 이렇게 3월에서 4월 넘어오면서 나무에 잎이 나니까 그 포인트 클라우드에 나오지 않을까? 정량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까지만 확인했던 거였고 이건 이제 조영우 교수님이 포항에서 실험했던 건데 그거 가지고 이제 뭐 열변화 이거는 이제 2D 라이다만 달려 있어요. 2D 라이다만 달려 있는데 여기 이미지에다가 라이다 포인트 클라우드를 프로젝션을 하면은 익스트린직이 돼 있다는 가정을 하고 이 로봇의 높이까지 가정을 하면은 이 벽면 포인트 클라우드만 이렇게 예쁘게 뽑을 수 있어요. 사실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는 아니거든요. 사실 이게 그냥 한 스캔들이고 수평으로 다니는 로봇이기 때문에 벽면 포인트 클라우드 다 찍은 건 아니라서 정확한 이 위치가 아닌데 눈으로 보기엔 예쁘죠. 그래서 어딘가에 분명히 쓸모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고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데 깎여 있는데 이런 거 깎인 거는 코너를 돌면서 멀리 있는 지점이 카메라에 안 보여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가정들을 통해서 IMU하고 2D 라이다와 이 카메라도 해상도 낮으면 되게 싸요. 그래서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되게 생각보다 그럴듯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이게 물리적으로 의미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걸 ICP 가지고 단순히 매칭을 해가지고 한 지점을 찍었을 때 그러면 그 벽면 스페이스에 그 시간별 온도 변화를 잴 수 있죠. 이런 게 건물의 에너지 이피션시하고 연관이 있어가지고 요새 좀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미니멀한 시스템 가지고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다. 제 엔지니어링 관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항상 염두에 두시면 좀 더 이피션트한 연구 개발이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카메라 레드 플래스틱 코니션 요거는 라이다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곳에 있는 게 아니니까 카메라 데이터베이스에서 모노뎁스 만들어서 그거 가지고 매칭하자 이런 인스파이레이션이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여기 GPS 좌표계거든요, 이거. GPS 좌표계로 카메라 위치 알아낸 건데 로봇이 GPS 달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이 후속 논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나오면 이제 또 아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벤트 베이스드 가지고도 뭐 리컨을 해가지고 프레스 리코니션을 하자 이런 초기의 연구도 있었고 또 LLM 쓰는 거 요즘은 많이 나오죠. 초기에 저도 이제 되나 안 되나만 봤던 논문이고 이걸 시도했던 이유는 이 논문 자체는 그렇게 컨트리뷰션이 없는데 이걸 시도했던 이유는 이유가 좀 재밌어요. 이게 환경을 보면서 건물은 안 바뀌고 또 건물은 대부분 안 바뀌고 여기 도서관이 새로 증축되긴 하는데요. 대부분 안 바뀌고 이 다리도 안 바뀌고 도로도 안 바뀌는데 꽃은 피고 여기 걸어놓은 뭐 조경물 바뀔 수 있고 나무에 잎 생겼다 없어졌다 할 수 있죠. 이런 요소들을 공간에 대한 베리언스와 코어 컴포넌트로 분리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실제로 분리되지 않을까. 그 랭귀지 모델에서 분리되지 않을까. 그런 의문점에서 이제 이 짧은 이게 리포트를 냈었는데 네. 실제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비주얼 오도메트리 관련 논문도 이제 같이 공동 연구를 했었고 이렇게 판 들고 있는 게 앞에서 움직이면은 로스트가 쉽게 되는데 뭐 IMU를 잘 쓰면 로스트가 안 된다 그런 내용이었고요. 요거 후속 논문이 지금 코드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다이나믹한 상황에서 VIO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요거 참고해서 했습니다. 다이나빈스 뿔뿔 70 나올 거예요. 네, 홍보 맞고요. 그 로보틱 스페이셜 퍼셉션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바일 플랫폼들에서 멀티모드 센서 퓨전과 로봇 퍼셉션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잘 정합하는 것이 매핑을 잘하는 것이 결국에는 로봇을 잘 구동할 수 있는 핵심 키다. 이런 것들을 제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그 주상하는 거 요거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컴포넌트를 어떻게 잘 뽑을 것인가. 제 학위 논문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했었는데 이제 요즘에는 VLM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많은 연구들이 제가 졸업한 지 지금 2년이 약간 안 됐는데 벌써 많은 연구들이 나왔어요. 그런 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 또 뭐 프리딕션 얘기도 아까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로봇 동선, 사람 동선 이런 거 자동으로 만들고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건 제 회사 메일이라서 요거 말고 이제 퍼스널 웹사이트로 여기도 없나? 그냥 이 알렉스 노리 지메일이거든요. 이 지메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보셔도 되고 조영근 교수님 통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편하게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나중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쯤이면 아마 제가 조금 이제 인사고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게 잘 어쨌든 여러분들 어떤 연구하는지 제가 잘 아니까요. 조영근 교수님 연구실에서. 그리고 매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여기 다 있는 거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매핑을 하고 있으니까 다 나중에 이게 뵐 수 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고요. 또 이거는 이제 관심 있으시면 넣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제가 이거 여기다 넣었다는 거는 앞으로 절대 이렇게 안 나올 거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요런 거 물어봤었어요. EKF와 그래프슬램 차이점 물어보고 뭐 장단점 설명하고 저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챗GPT 때문에 이런 거 물어보면 답변을 기가 막히게 하거든요. 그래서 좀 요즘엔 실제로 프로젝트 해봤는지 그런 위주로 여쭤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예전엔 이렇게 했었다. 요 라떼 한 잔이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시간이 딱 맞게 끝난 것 같죠? 궁금한 점이나 뭐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2분 정도 받고 끝낼까요? 이건 휴대폰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쓰시면 뭐 끝내도 되고요. 그럼 네? 아, 제가 질문 혹시 하나만 드려도 네, 사실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명 교수님 연구실에 통합하는 동목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이게 대학원에서는 사실 센서를 하나 가지고 좀 집중을 해서 연구를 하는 게 조금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제 박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센서를 좀 연구를 하셨잖아요. 그거에 대한 강점이 조금 궁금합니다.
조금 나 마지막 단어를 못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좀 넓게 깊게 하면 그러니까 넓고 깊은 거에 대한 좀 차이가 뭐라고 해야지? 사실 제가 제가 저 질문이 좀 센서를 샀던 없어서 이유는 뭐 그거 센서 퓨전해서 뭐 새로운 정보를 얻어보겠다보다는 벤치마크 하려고였어가지고요. 네네. 그래서 센서 퓨전을 해가지고 뭐 해보겠다는 아니긴 했는데요. 아, 이제 센서 여러 개를 쓰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캘리브레이션도 하게 되고 캘리브레이션 여기 와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정밀한 캘리브레이션이 매핑이라는 사실 필요해요. 펄셉션에 사실 필요 없거든요. 손으로 재는 거 가지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61cm 밖에 있나 59cm 밖에 있나 안 중요하거든요. 그걸 사람을 피해 간다는 관점에서는. 그 매핑에서는 근데 중요하잖아요. 벽이 네. 두께가 2cm가 나와버리면 잘못 나온 거잖아요. 그건 그냥. 그래서 관점이 이제 다른데 여튼 여기 와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매핑 시스템을 이제 저하고 다른 이제 박사님 한 분이서 거의 같이 만들고 있는데 그 이제 그걸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술들을 미리 이렇게 엔드 투 엔드로 쭉 해보고 와서 좀 그런 것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실무적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율주행 쪽은 아니라서 혹시 촬영 쪽 연구 안에서 들어온 사례들이 있을까요? 그 입사하신 분들 말씀이신가요? 이분이 누구시지? 이종복님. 여기 지금 계시나요? 아, 계시네요. 아, 로보틱스 랩은 차량 쪽 연구를 안 하거든요. 저희는 차 빼고 땅에 붙어 있는 걸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차량을 오히려 안 하신 분들이 더 많습니다. 차량을 하신 분들은 그 포티투닷으로 많이 가시고요. 그 포티투닷은 네, 뭐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아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이제 조영근 교수님이나 제 개인 뭐 연락처 통해서 많이 물어보시고 나중에 또 이렇게 뵐 기회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연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